자, 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은 다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0년부터 시행된 공공부조의 근거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문제가 나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문제가 나오던 같은 법을 근거로 하니까 같은 문제라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대상을 할 적에는 대상에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물론지 부양의무자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 조건,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 조건을 같이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사실상 현실적인 집행에는 사실 이제는 의미가 상실되었고 의료급여에서 일부만 적용됩니다만 이제는 상실되었다고 보고 소득 인정액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조건은 급여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급여의 종류별로 상이한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보면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의 급여가 있는데 이 소득 인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4개의 급여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미만인 경우에, 의료급여는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경우에,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미만인 경우를 급여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대상은 이렇게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의 인정액 조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7개의 급여 모두에 적용은 아니고 4개의 급여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에는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급여의 종류에는 급여 7종이 있죠. 그래서 생계급여, 그렇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차상위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에는 자활급여, 차상위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에는 자활급여 하나가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재원을 뭘로 조달할 것인가? 재원으로 이렇게 본다면 재원은 당연히 공공부조니까 재원은 조세를 가지고 재원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세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세 부문이 있고 지방세 부문이 있는데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40에서 90%를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가 30에서 70%, 그 나머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법률 규정으로 저희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세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누가 전달 업무를 맡을 것인가? 전달 업무를 맡은 급여를 제공한 것을 우리는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장시설 아닙니다. 보장기관을 가지고 말합니다. 만약에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친다?
2번에 걸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법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자립을 지원이라는 말을 자활조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자립을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정의를 보면은 정의는 보장기관 나와 있으면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부양의무자는 일촌을 말합니다. 일촌후 직계혈적 및 그 배우자. 일촌후 직계혈적 및 그 배우자.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아주 일부만 있지 부양의무자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촌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최저 보장 수준은 우리가 보면 최저 보장. 여기는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합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그래서 어느 급여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등등 어느 급여나 동일하게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다르게. 다음에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최저 생계비라고 합니다. 여기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생계비나 최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이런 것은 규범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브래드쇼가 욕구를 분류할 때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상대적 욕구라고 할 적에 규범적 욕구에 해당되는 이런 용어들이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생계비나 소득 인정액. 그중에 소득 인정액은 별도로 암기를 넣으셔야 되겠지요. 소득 인정액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를 차상위 계층이라 하고, 그러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란 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 소득이 아닙니다.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공공부조는 원칙이 가구를 세대를 단위로 합니다. 그 때문에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장기관 앞에서 정의해서 본 것처럼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접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육급여가 있으니까. 그래서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 비용을 대는 것은 국가가 국세부문으로 40에서 90%를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교육급여는 교육감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심의의결기구.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어떤 수직적 지시하명 보고관계, 연결 상태가 아니라 각각 둡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둡니다. 각각. 그리고 위원장, 됐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라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계획,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할 적에는 법령상에 나올 때 실태조사는 3년, 기본계획은 5년인데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이 삶의 계획은 너무 척박하잖아요. 절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은 그냥 쓰겠습니다. 3년으로 합니다. 아주 드물게 예외이죠. 3년으로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공부조의 범위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상에는 바로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뭐 다른 거 설명할 건 없죠.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보장의 범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회보장에 적용을 받을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주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어찌 보면 모든 영역에 외국인도 그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최저보장 수준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장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중위소득 중요하지요. 가지고 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앞에서 정의에서도 본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 가구소득의 중위값. 중위값이라는 것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을 중위값, 보통 통계학이나 이럴 때는 중앙치 또는 중간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구의 경상소득, 이죠? 가구의 경상소득의 중간값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기준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의 여러 등을 반영해서 뭐 평균 증가율이나 소득 수준이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가구의 규모별로 정하는 가격이 기준중위소득인데, 자 여기 가구의 경상소득의 안의 내용을 보세요. 가구의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네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 경상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때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중앙치죠. 중간값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가구의 규모별로 산정하는 그 값이 기준중위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 환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가구 단위로 한다고 그랬지요.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별로 정하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개별 가구별로 정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 여기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환산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소득의 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여기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의 가계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판서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소득인정의 그 공식은 우리가 정의해서 봤지만 소득인정은 개별 가구별로 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여기 소득평가액의 내용이 뭐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바로 앞에서 봤던 소위 기준승의소득의 산정기준. 개별 가구의 경상소득의 중간가. 그 경상소득이 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합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세 가지를 가지고 환산해서 이렇게 금액을 양적 개념으로 변환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판서를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급여의 실시. 급여의 실시는 여기 보시면 급여의 실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양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소득과 재산 그러면 소득과 재산. 결국에 이것은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리고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는 공공부주의 원칙에서 정책론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가 책임의 원칙이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원칙,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과 자립 지원의 원칙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본다면 자활 조성의 원칙. 거기에다가 평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은 그중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보충성의 원칙을 법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양의무자의 부양,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우선에서 행해지는 한다. 지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급여의 기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또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말하자면 세대 단위의 원칙, 개별 가구 단위의 원칙. 아까 소득인정액도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할 때 뭘 기준으로? 개별 가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준중위소득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때 뭘 가지고 계산했어요? 개별 가구소득의,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가구소득.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그럼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함정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법으로 얼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그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서 지급할 수도 있다 봐주시고. 그다음에 급여의 신청. 당연히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여기 급여의 신청 나와 있죠. 급여의 신청. 여기는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급여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은 당연히 수급권자, 친족, 관계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가 있을 때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걸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부주의 기본 전제 조건은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줄 자격이 있는지 적격 여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적격 여부 심사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공공부조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산조사, 그 종류를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걸 바로 자산조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내용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되 다음에 급여의 실시. 급여의 실시는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다음에 인도주의적 자원의 조문 보시고 다음에 급여의 종류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7개의 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전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말로는 여기 보면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가만히 보면은 생계급여는 없잖아요. 그래놓고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실시할 수 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은 자활급여로 한다. 사상에 대한 지급하는 급여는 말로는 실시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자활급여 하나만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론을 적을 적에 자활급여 하나만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자활급여 하나만 정리한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본다면 먼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여기 보면은 생계급여거든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주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자, 이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이게 바로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이걸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울 적에 빈곤 측정의 기준선을 넣을 때 이걸 마켓 바스킷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 측정 방식은 절대 생계비 방식으로 하되 절대 기준 방식으로 하되 전물량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사실 말해서 이 조문은 우리가 전물량 방식, 나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근거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앞에서 본 것처럼 급여의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몇 %이냐 의 기준 미만인 자를 대상자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보면은 법 조문에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이 그렇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그다음 법률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는 32%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 미만이 32%를 적용하고 있다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계급여, 부양능력 다 좋고 생계급여의 방식 나와 있지요. 생계급여의 방식에 보시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20일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조건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8세당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한 이게 바로 조건부
지급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지급. 그리고 주거 지급.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도대체 자활사업이 뭐냐?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활사업. 사실은 도덕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사람에게 무상지급, 우리가 옛날 우리말로 한 지인율, 무상지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처먹고 늘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처먹고 달 거든 쥐가 만들어 먹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빌어먹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예의적으로 일시적으로 굶어 죽지는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뢰스키로 본다면 그것을 자녀적 복지, 보충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걸 반영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 18세에서 64세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란 말을 넣어서 선금을 당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먼저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이 뭐냐? 쭉 할 때 자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라고 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하고, 그리고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근로능력 옛날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것을 바꿨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 의료급여법상의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 이탈 주민, 5.18 강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바로 자활사업의 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냐면 신체능력, 인지능력, 음주 여부, 영향요인에서 자격증이나 근로경험이나 구직동기나 연령 이런 등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의를 할 적에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근로능력의 유무를 이렇게 상세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분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연령 제한은 18세에서 60세. 그 범위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기 나와 있군요. 최근에 바뀐 내용이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같이 보시고. 다음에 평가 방법, 면접평가, 관찰평가, 상황평가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밑에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급여 특례 가구원, 차상위 계층, 시설 수급자 등등이 있지만 이것만은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 참여자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이나 희망 참여자가 되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먼저 선금을 당겨받은 거잖아요. 생계급여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의무, 채무 불이행이 되는 참여를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의무 참여자가 된다. 그다음에 자활사업에는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등이 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활사업의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을 일반적으로 교재마다 쓰고 있는데 이게 간병 도우미 사업, 또 청소 사업, 집수리 사업. 그런가 하면 재활용 사업으로 니은물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재활용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이렇게 등이 있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주거급여가 있죠. 주거급여. 주거급여 따는 거 다 보시되 그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때? 이에 대한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기 이제 개정을 해요. 여기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바뀌었습니다. 46%, 48%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상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고 그 미만을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 법에 나와 있다? 주거급여법에 이렇게. 여기는 법으로는 100분의 43%라고 하지만 실제 적용은 48%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하지요.
교육부 장관 소관으로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를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의료급여도 보면은 당연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의 조건을 같이 구비하고 있는데 소득 인정의 조건을 법률 규정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 이상.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도 의료급여, 이게 바로 이 법률이 의료급여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활지원에서는 그냥 여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란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둔다. 그 정도 보시고 내용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조가 나와 있죠. 국가보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봐주시고, 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산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같은 의미를 갖는 걸로써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그래서 이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광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법인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이니까. 그에 비해서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적 공간 범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도 당연히 지정사항 아니겠습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자활기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는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 자활협의체를 상시적인 자활기관 협의체, 상시적입니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다음에 자활기업은 전에는 자활공동체라고 보통 설명했습니다만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꼭 2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1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 주체는 수급자든 차상위 계층이든 2인 이상이 협력해야 되지만 꼭 2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1명이라도 설립할 수 있는데 단지 관리의 방향이 자활기업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창업으로 관리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도 있고, 다음에 재원 보겠습니다. 재원. 거기 자산 형성 나와 있고, 거기 권리구제가 나와 있습니다. 재원. 권리구제, 당연히 공공부조에도 권익 침해가 있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총론 말한 것처럼 더블 2번에 걸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실시하는 이 보장기관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 이유가 있다면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다시 한번 전화해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시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을 할 때에는 그 시도지사를 거쳐 보장기관을 거쳐 다시 한번 전화해보고 그러고도 안 통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장시설과 보장기관, 여기 보장시설과 보장기관과 구분, 보장시설과 보장기관은 구별돼야 됩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 보장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권리구제를 본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전화만 더해보고 그리고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날로부터 시도지사를 거쳐 그 보장기관을 거쳐 역시 상급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조에 관련된 권리구제는 더블 이의 신청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꼭 서면으로 국한하지 않고 구두로도 이의 신청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장비용이 나와 있는데, 보장비용의 부담 나와 있지요. 보장비용의 부담. 국세부문이 국세부문. 거기 보면은 국가나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 업무는 국가나 시도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그에 대한 비용, 시군구 재정 비용을 따라서 국가가 몇 %? 시군구 보장 비용 총액 중 40에서 90%를, 시도는 국가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 중에 30에서 70%를, 그리고 시군구는 국가와 시도가 부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여기에서 40에서 90%. 여기는 나머지의 30에서 70%. 그리고 그 시군구는 그 나머지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국세와 지방세 부담률을 법으로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급여를 실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런 정도 봐주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부조의 근거법, 그중에 오늘날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조 관련 법률로 진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